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윤채원의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3주년. 그녀와 강태준이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인 지 오늘로 꼭 3년이 되는 날이었다.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은 성처럼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온기 대신 겨울바람 같은 냉기만이 감돌았다. 채원은 텅 빈 다이닝룸의 거대한 식탁 위에 자신이 손수 준비한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있었다. 촛불이 희미하게 흔들렸고 그녀가 가장 아끼는 로즈마리 향초가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아주 작고 어쩌면 어리석은 희망. 오늘만큼은 그가 조금이라도 다정한 눈빛으로 자신을 봐주지 않을까 하는. 하지만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선 강태준의 모습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다. 그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고 그의 최고급 수트에서는 그녀의 것이 아닌 다른 여자의 달콤하고 저급한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오수아의 향수였다. 이게 다 뭐야? 그는 정성껏 차려진 식탁을 마치 쓰레기를 보는 듯한 눈으로 훑어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감이 가득했다. 정말 기념할 만한 날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나에게는 당신이라는 감옥에 갇힌 지 3년째 되는 날인데 태준 씨,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 부르지 마.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3년 전 네가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잊었어. 네 더러운 수작 때문에 내가 수아를 버리고 너 같은 거랑 결혼해야만 했어. 그 애는 목숨을 걸고 날 구해준 내 은인인데 화재. 3년 전 그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그날의 화재 사건. 그는 여전히 오수아가 자신을 구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품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그녀의 얼굴에 던졌다. 자, 여기 내 아내 역할을 1년 더 연기해준 대가다. 이거면 만족하나. 채원의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바로 그때 그가 그녀를 침실로 거칠게 끌고 갔다. 그의 눈은 욕망이 아닌 순수한 증오와 파괴욕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렇게 내 아이를 가져서 이 자리 지키고 싶어 했지 안달이 나서 할아버님께 졸라대기까지 했다며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뱀처럼 속삭였다. 좋아. 오늘 내가 네 소원 들어주지. 그는 짐승처럼 그녀를 유린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철저한 폭력이자 모욕이었다. 그녀의 몸부림과 소리 없는 절규는 그의 잔인한 정복욕에 기름을 부을 뿐이었다. 채원은 차가운 침대 시트 위에서 부서진 인형처럼 온몸의 감각을 닫아버렸다. 모든 것이 끝나고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욕실로 들어갔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오는 동안 채원은 차가운 침실 바닥에 쓰러진 채 텅 빈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으로 3년 전, 그날의 진짜 기억이 지옥처럼 되살아났다. 3년 전 윤퍼퓸 신제품 연구소 화재 현장, 화염이 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모든 것을 삼키고 있었다. 유독 가스와 매캐한 연기가 사방에 자욱했다. 당시 라이벌 기업이었던 KT그룹의 대표로 연구소를 방문했던 강태준은 갑작스러운 폭발에 휘말려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안 돼. 아직 안에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공포에 질려 뛰쳐나오는 와중에 윤채원은 불길 속으로 다시 뛰어들었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태준을 발견하고 작은 몸으로 그를 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바로 그때였다. 그녀의 머리 위로 불타는 철골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누군가 그녀와 태준을 거칠게 밀쳐냈다. 채원 앞이에 그녀의 오랜 파트너이자 친구였던 일강그룹의 후계자 한희강이었다. 그는 두 사람을 밀쳐내는 대신 무너져 내리는 철골에 자신의 다리가 깔리는 것을 피하지 못했다. 이강과 채원의 비명소리.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그녀 역시 심한 화상과 유독가스 흡입으로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7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세상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강태준은 이미 퇴원했고 그의 곁에는 오수아가 생명의 은인 행세를 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수아는 화재 현장 근처에 있지도 않았지만 혼란을 틈타 자신이 태준을 구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가문 윤퍼퓸은 화재 사건의 여파와 K그룹의 악의적인 공격으로 부도 직전에 몰려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 강태준의 할아버지인 강 회장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해왔다. 손자의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갚고 몰락한 너의 가문을 살려주는 조건으로 내 손자와 결혼해다오. 그녀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당신의 손자를 구한 것은 오수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과 지금 병원에서 다리 절단 수술을 받고 있는 한희강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무너져가는 가문을 살리기 위해 그녀는 침묵을 선택하고 원수의 아내가 되는 길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과거의 기억에서 빠져나온 채원은 침실의 차가운 바닥 위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추는 것을 들었다. 3년간의 지옥. 그녀는 충분히 버텼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로만 살 수는 없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멍들고 상처투성이인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하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조용히 맹세했다. 강태준, 오수아, 당신들이 3년 전에 시작한 이 더러운 게임, 이제 끝을 낼 시간이야. 그리고 그 엔딩은 바로 내가 쓸 거야. 복수의 여신이 마침내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결혼기념일에 지옥 같던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은 거짓말처럼 고요했다. 강태준은 어젯밤의 일을 까맣게 잊은 듯 일찌감치 회사로 떠났고 저택에는 다시 윤채원 홀로 남았다. 그녀는 부서진 몸을 이끌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다. 바로 자신의 몸에 남은 멍과 상처들을 꼼꼼하게 사진으로 기록하는 것이었다. 어젯밤에 눈물 젖은 피해자는 이제 없었다. 차가운 이성으로 무장한 복수를 준비하는 전략가만이 남아있었다. 그녀의 결심을 재촉하는 사건은 바로 그날 오후에 터졌다. 강태준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그는 어젯밤 일에 대한 사과 대신 차갑고 잔인한 마지막 통첩을 날렸다. 당신 이모님이 입원한 병원 치료비가 꽤 밀렸더군.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윤퍼퓸은 파산했고 당신 수중엔 돈 한 푼 없을 텐데 내가 계속 그 치료비를 내주길 바란다면 앞으로 조용하고 얌전한 아내로 살아. 어젯밤처럼 이혼이니 뭐니 가짜는 소리 한 번만 더 짓거리면 난 당장 모든 지원을 끊어버릴 거야. 이모님의 목숨 내 손에 달려있다는 거 잊지 마.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혈육이자 가장 큰 약점을 붙잡고 흔드는 악마의 협박이었다. 그 순간 채원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미련마저 완전히 재가 되어 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채원은 분노를 억누른 채 자신이 미리 준비해두었던 이혼 서류를 들고 곧장 KT그룹 본사 강태준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비서의 제지를 뚫고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갔다. 이게 무슨 짓이야? 회의 중이던 태준이 경멸 어린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채원은 그의 책상 위로 이혼 서류를 던졌다. 서명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태준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무슨 새로운 수법이지, 밀고 당기기. 이런 식으로 내 관심을 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서명하라고 했어요. 채원의 눈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렇지 않으면 어젯밤 있었던 일, 그리고 지난 3년간 당신이 내게 저질렀던 모든 일들이 내 진단서와 함께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로 보내지게 될 테니까. 그녀의 당돌한 방역에 태준은 잠시 놀란 듯 했다. 하지만 이내 그는 다시 오만한 표정을 되찾았다. 그는 그녀의 가짜는 협박이 우스웠다. 마음대로 해봐. 그가 비웃었다. 세상이 과연 누굴 믿을까? KT그룹의 총수인 나를 아니면 파산한 향수회사 대표의 딸인 너를. 너한테는 아무런 힘도 없어 윤채원. 그는 그녀가 던진 이혼 서류를 보란듯이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리고는 보안 요원들을 호출해
그녀를 건물 밖으로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더 이상 내 회사에 발들이지 마. 다음번에 또 찾아오면 그땐 정신병원에 쳐넣어 버릴 테니. 채원은 보안 요원들에게 질질 끌려 나오면서 뼈저리게 깨달았다. 힘없는 자의 정의는 그저 공허한 외침일 뿐이라는 것을.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그녀에게도 그와 맞먹는 혹은 그를 뛰어넘는 힘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힘이 되어줄 유일한 사람. 그녀는 오직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는 곧장 강남의 마천루 사이에 우뚝 솟은 일강그룹의 본사 빌딩으로 향했다. 그녀는 로비에서 한희강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예상대로 비서는 차갑게 그녀를 거절했다. 대표님께서는 예약 없는 면담은 일절하지 않으십니다. 채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명함을 꺼내 뒷면에 짧은 메시지를 적었다. 그리고는 비서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것을 당신의 대표님께 전해주십시오. 윤씨 연구소 화재 사건의 생존자가 그를 만나러 왔다고. 메시지는 곧바로 이사회를 주재하고 있던 한희강에게 전달되었다. 그는 직원들의 보고를 듣는 내내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의 주변 공기는 늘 얼음장처럼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채원의 메시지를 그의 귀에 속삭였다. 윤씨 연구소 화재 사건의 생존자.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그의 철벽 같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영문을 모르는 임원들의 당황한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는 자신의 지팡이를 집어들고 절뚝거리며 이사회실을 빠져나왔다. 그의 지팡이가 대리석 바닥을 찍는 소리가 조용한 복도 위로 다급하게 울려 퍼졌다. 채원은 1층 로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희강의 모습을 드러냈다. 3년 만의 재회. 그의 얼굴에는 3년 전 그날의 고통과 원망, 그리고 그녀도 미처 읽어낼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군대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 그녀의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될지도 모르는 남자가 그녀의 바로 앞에 서 있었다. 한희강의 사무실. KT그룹 본사 빌딩이 장난감처럼 내려다 보이는 차갑고 미니멀한 공간이었다. 3년 만의 재회는 축하가 아닌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제 와서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뭐지? 이강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3년 전 화재로 입은 다리의 통증처럼 삐걱거리고 날카로웠다. 그 자식의 아내로 3년을 살았으면서 그 불 속에서 누가 다리를 잃었는지 잊기라도 한 건가?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 채원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여기 온 거야.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강태준과 오수아. 두 사람 모두에게. 그녀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결의에 이강의 냉소적이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그녀가 지난 3년간 겪었을 지옥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고,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의 감정을 품었던 여자였다. 그는 결국 닫혔던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 열었다. 계획은 채원은 자신의 복수 계획의 첫 단계를 그에게 설명했다. 그것은 강태준의 마음속에 오수아에 대한 첫 번째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구원자의 증표였다. 그녀는 이강의 사무실에서 강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단호함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무너져 내린 절망적인 여인의 그것이었다. 여보세요? 태준 씨. 수화기 너머로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전화했지?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어제는 내가 너무 경솔했어요. 그녀는 계산된 흐느낌을 연기했다. 이혼 안 하면 안 될까요? 난 당신 뜻대로 조용히 아내로 살게요. 제발 이제 와서 그런 말이 통할 것 같나.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알아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그녀는 애원했다.
당신이 그녀에게 주었다는 그 목걸이, 당신의 생명의 은인에게 주었다는 그 증표 말이에요. 그냥 사진이라도 한번 보게 해주면 안 될까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구해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녀가 받은 증표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냥 보고 싶어서요. 그녀의 처절하고 비굴한 연기는 완벽했다. 강태준은 그녀가 완전히 굴복했다고 확신했다. 그는 오만한 승리감에 젖어 기꺼이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것은 그의 아내 앞에서 자신의 진짜 사랑을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다음 날 강태준은 청담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오수아를 만났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채원의 비굴한 부탁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래서 말인데 수아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목걸이 사진 한 장만 찍게 해줘. 그 가련한 여자에게 보내주게. 그 순간 수아의 웃는 얼굴이 순간 굳었다. 목걸이 3년 전 그녀는 단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원자 행세를 했을 뿐 그에게서 받은 증표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둘러댔다. 어머, 그거 너무 소중한 거라서 집 금괴에 넣어두었는데 잃어버릴까봐. 태준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 말만 해줘. 내가 똑같이 복제품이라도 만들어서 보내주게. 궁지에 몰린 수아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로맨틱한 선물. 그녀는 가장 일반적인 답을 떠올렸다. 그건 반지였어, 태준 씨. 아주 아름다운 플래티넘 반지.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지. 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준의 머릿속에서 아주 희미한 위화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의 기억은 흐릿했지만 반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수아가 그렇다면 그런 것이겠지. 그는 자신의 기억보다 생명의 은인인 그녀의 말을 더 신뢰했다. 그날 밤 자신의 서재로 돌아온 태준은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손에 3년 전 화재 사건 현장에서 수습된 개인 물품 목록서가 잡혔다. 경찰이 작성한 공식적인 문서였다. 그는 무심코 그 목록을 훑어 내려갔다. 그리고 그의 눈이 한 항목에서 그대로 멈췄다. 품목 플래티넘 목걸이 1점, 특이사항 불사조 깃털 모양의 펜던트, 화재로 심하게 손상됨, 소유주 불명, 목걸이, 반지가 아닌 목걸이, 그리고 불사조 깃털 펜던트. 채원이 그에게 했던 말이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당신이 그녀에게 주었다는 그 목걸이. 어떻게 된 거지? 왜 수아는 반지라고 말했을까? 그녀가 단순히 기억을 인프랙션 산 것일까, 아니면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었던 오수아에 대한 그의 절대적인 믿음에 처음으로 아주 작고 날카로운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윤채원은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조향 연구실에서 새로운 향수를 만들고 있었다. 한희강이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KT그룹 내부의 정보원에게서 온 것이었다. 타겟 3년 전 화재 사건 증거 목록 열람 시작. 채원은 액체 향료가 담긴 스포이드를 내려놓고 이강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첫 번째 미끼를 물었어. 본격적인 게임이 마침내 시작되었다. 오수아는 패닉에 빠졌다. 강태준의 마음속에 3년간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의심이라는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녀는 반지라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할지 직감했다. 윤채원이 이혼을 요구하며 방역하기 시작한 지금 그녀는 더 이상 수세에 몰릴 수 없었다. 그녀는 채원을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 다시는 태준의 앞에 설 수 없도록 만들어야만 했다. 그녀는 곧장 자신의 가장 강력한 아군인 태준의 어머니 박 여사를 찾아갔다. 그녀는 언제나 며느리인 채원을 못마땅해 하던 인물이었다.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수아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처연한 얼굴로 박 여사의 손을 잡았다.
채원 씨가 이상해요. 그녀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채원이 이혼을 요구한 뒤부터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밤마다 자신에게 협박 전화를 하고 자해를 하겠다며 태준을 괴롭힌다고. 그녀는 교묘하게 채원이 마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갔다. 태준 씨가 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그 여자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머님. 이러다 정말 무슨 일이라도 낼까봐 제가 너무 무서워요. 원래부터 채원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박 여사는 수아의 그럴듯한 연기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다. 정신병자 며느리라는 오명은 아들의 이혼에 가장 완벽한 명분이 되어줄 터였다. 두 여자의 추악한 공모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들은 K그룹의 법무팀과 연계된 한 병원의 의사를 매수하여 거짓 정신 감정 소견서를 받아냈다. 그리고 며칠 후 늦은 밤, 채원이 홀로 있던 빌라의 문을 흰 가운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거칠게 열고 들어왔다. 그들은 한적한 교회에 위치한 부유층의 골칫덩거리 가족들을 비밀리에 수용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사설 정신병원의 직원들이었다. 이게 무슨 짓이죠? 채원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들은 박 여사가 서명한 법적 효력이 있는 입원 동의서를 내밀었다. 그녀는 강제로 진정제를 투여받고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그들에게 끌려나갔다. 시어머니가 파놓은 합법적인 납치에 셔터가 내려진 것이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사방은 온통 하얀색이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창문에는 쇠창살이 박혀 있었다. 정신병원의 독방. 그녀는 모든 소지품을 빼앗기고 위험 환자용 구속복을 입은 채 침대에 묶여 있었다. 이곳은 지옥이었다. 간호사들은 그녀를 인간 이하로 취급했고 매일같이 강력한 신경안정제를 투여하여 그녀의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윤채원은 결코 꺾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약에 취한 척 연기하며 조용히 상황을 관찰하고 탈출할 기회를 노렸다. 그리고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며칠 후 오수아가 승리자의 얼굴로 그녀의 병실을 찾아왔다. 그녀는 채원이 약에 취해 반쯤 정신이 나갔다고 확신하고 경계심을 완전히 푼 채였다. 꼴 좋네, 윤채원. 수아가 비웃으며 말했다. 여기가 바로 내 자리야. 이제 미친 여자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태준 오빠는 이제 내 거야. KT그룹의 안주인 자리도 원래부터 내 것이었고. 그녀는 의자에 앉아 지난 3년간의 모든 비밀을 스스로 폭로하기 시작했다. 마치 잘 쓴 연극 대본을 읊듯이. 화재 사건 때 내가 그를 구했다고 웃기지 마. 난 그 근처에 있지도 않았어. 하지만 어쩌겠어. 기회는 잡는 사람의 것인걸. 태준 오빠는 원래부터 내 남자였어. 네가 잠시, 아주 잠시 내 자리를 빌렸던 것뿐이야. 채원은 몽롱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 내가 천만에. 수아는 채원의 뺨을 가볍게 치며 조롱했다. 넌 평생 여기서 썩게 될 거야. 아무도 널 기억하지 못할 거고. 그녀는 만족스러운 웃음과 함께 병실을 나갔다. 그녀가 나간 후 채원은 힘겹게 손을 움직여 자신의 블라우스 단추 하나를 떼어냈다. 그것은 단순한 단추가 아니었다. 그녀의 아버지 윤 회장이 생전에 만들어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초소형 녹음기.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예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 증거물을 지켜냈던 것이다. 그녀는 손안의 작은 단추를 꽉 쥐었다. 오수아의 모든 자백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적을 파멸시킬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지옥에 갇혀 있었다. 어떻게 이 증거를 세상 밖으로 내보낼 수 있을까? 누구를 믿어야 할까? 그녀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3년 전 화재의 또 다른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 강태준에게 복수할 또 다른 이유를 가진 사람. 한희강. 그가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그녀는 그 희망의 끈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다. 윤채원이 정신병원에 갇힌 지 사흘째. 한희강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3년 전 그날 이후 그는 늘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그녀와의 모든 연락이 끊겼다. 그녀의 빌라는 텅 비었고 그녀의 유일한 혈육인 이모님조차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그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는 일강그룹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하여 그녀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시간 만에 그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했다. 강태준의 어머니 박 여사와 오수아. 그 두 여자가 공모하여 그녀를 정신병자로 몰아 사설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사실을 이강의 온몸이 분노로 떨렸다. 그는 지체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경기도 외곽의 낡고 음침한 평원요양병원. 앞으로 여러 대의 검은색 세단이 먼지를 일으키며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한희강은 변호사와 수십 명의 건장한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있었다. 그의 등장은 마치 지옥의 문을 부수러 온 심판자와도 같았다. 그는 병원장의 멱살을 잡고 서류 한 장을 그의 얼굴에 던졌다. 윤채원의 정신감정 소견서가 명백한 허위라는 증거와 이 병원이 저질러온 온갖 불법 감금과 비리 내역이 담긴 파일이었다. 당장 윤채원 씨를 내놔. 이강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과 이 병원은 오늘부로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테니. 공포에 질린 병원장은 결국 백기를 들었다. 이강은 굳게 닫힌 지하 병동의 철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마침내 채원을 발견했다. 그녀는 환자복을 입은 채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 만에 헬쑥해진 그녀의 모습에 그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채원아, 그의 목소리에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 아주 희미한 빛이 돌아왔다. 이강은 자신의 코트를 벗어 쇠약해진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그는 그녀의 소지품, 특히 그녀가 필사적으로 숨겨두었던 단추 녹음기를 되찾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채원을 데리고 그의 회사 소유의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마침내 지난 며칠간의 지옥 같던 경험과 오수아의 모든 자백이 담긴 녹음 내용을 그에게 들려주었다. 녹음을 다 들은 이강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 있었다. 이제 모든 패는 모였다. 내가 돕겠어. 이강이 말했다. 일강그룹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강태준과 오수아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을 돕겠어. 우리 함께 그들을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거야.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 대가로 그는 말을 이었다. 당신이 당신의 가문 윤 퍼퓸을 되찾는 날 일강그룹과 독점 파트너십을 맺어줘. 우리 함께 이 시장을 지배하는 거야. 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두 사람은 굳은 악수를 나누었다. 그것은 공동의 상처와 공동의 복수심, 그리고 공동의 야망으로 맺어진 그 어떤 피의 맹세보다도 단단한 연대였다. 한편 강태준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다. 윤채원이 며칠째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그의 어머니와 수아는 그녀가 심신이 불안정하여 자발적으로 요양원에 들어갔다고 둘러댔다. 그는 어딘가 석연치 않았지만 목걸이와 반지 사건으로 수아에 대한 의심이 싹튼터라 섣불리 그들의 말을 믿을 수도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채원을 찾아 나설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는 그저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불쾌한 감각에 휩싸여 있을 뿐이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어리석게 방관하는 동안 그가 파멸시킨 2명의 피해자가 이제 그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전가옥의 창가에 선 채원은 손안에 작은 녹음기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이강이 그녀를 위해 준비한 신규 브랜드 런칭 기획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피해자의 눈물이 없었다. 오직 전쟁을 준비하는 CEO의 냉철한 결의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이제 군대가 생겼다. 첫 번째 목표는 KT그룹이 독점하고 있는 향수 시장의 판도를 뒤엎는 것이었다.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마침내 오르고 있었다. 윤채원과 한희강의 동맹이 맺어진 지 몇 달 후, 대한민국 향수업계는 마치 폭풍전야처럼 조용하지만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소문만 무성했던 새로운 럭셔리 향수 브랜드 치우서 큐, 세키우스의 런칭 행사가 마침내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치우세오름은 철저히 베일에 쌓인 브랜드였다. 일강그룹이 막대한 자본을 투자했다는 것 외에는 조향사도 브랜드의 정체도 알려진 바 없었다. 하지만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에게만 소량으로 전달된 샘플 향수는 이미 전설이 되어 있었다. 모두가 그 향기를 한 번 맡으면 평생 잊을 수 없는 영혼을 담은 향기라고 극찬했다. 런칭 행사가 열리는 청담동의 한 갤러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셀러브리티와 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강태준 역시 점점 더 불안한 얼굴을 하는 오수아를 파트너로 대동하고 마지못해 그 자리에 참석했다. 라이벌 그룹의 행보를 염탐하고 동시에 윤채원의 방역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해서였다. 행사의 절정. 마침내 치우서의 신비로운 조향사가 무대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윤채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유순한 아내도 정신병원의 환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몸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실크 드레스를 입고 세상의 모든 빛을 흡수한 듯 당당하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사회자는 그녀를 비운의 파산기업 윤퍼퓸의 후계자에서 화려하게 부활한 천재 조향사라고 소개했다. 그녀의 연설은 짧고 우아하고 그리고 강력했다. 치우서는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가을의 색이라는 뜻입니다. 저의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산이자 저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이 향기가 여러분의 잊혀진 기억 속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다시 깨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연설 내내 단 한 번도 강태준이나 KT그룹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 완벽한 무시, 그것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강태준의 자존심을 아프게 찔렀다. 그는 무대 위에서 한희강의 옆에 나란히 서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는 채원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전히 낯선 여자. 그가 3년간 짓밟고 경멸했던 그 여자가 이제는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을 만큼 높은 곳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쇼크와 분노와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피어나는 기이한 감탄과 질투심에 휩싸였다. 치우세오는 그날 밤 신드롬이 되었다. 출시와 동시에 모든 백화점에서 완판 행진을 이어갔고 K그룹의 향수 사업부는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그들의 제품은 치우서의 깊고 풍부한 향기 앞에서 갑자기 낡고 진부한 화학약품처럼 느껴졌다. 강태준은 이 사회의 압박 속에서 미친 듯이 방역에 나섰다. 신제품을 출시하고 가격을 인하하고 거대한 마케팅 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채원과 이강은 마치 그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기라도 하듯 그의 모든 전략을 한 발 앞서 예측하고 완벽하게 카운터를 날렸다. 향수 전쟁의 판도는 완전히 기울고 있었다. 오수아는 자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강태준은 이제 그녀를 돌아볼 시간조차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전처 윤채원을 이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의 영향력은 약해지고 있었고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던 생명의 은인이라는 타이틀마저 태준의 의심 속에서 희미해지고 있었다. 초조해진 그녀는 결국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계획을 태준에게 제안했다. 태준 씨, 이대로는 안 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야. 그녀가 그의 귀에 속삭였다. 치우서의 비밀 조향법. 그걸 훔치는 거야. 그것만 우리 손에 들어오면 윤채원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 자존심과 패배감에 이성을 잃어가던 강태준은 결국 그 악마의 제안에 넘어가고 말았다. 그는 자신의 전처가 된 여자의 회사를 상대로 산업 스파이 행위를 벌이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들이 어두운 음모를 꾸미는 동안 치우서의 연구실, 한희강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방금 막 정보원에게서 입수한 보안 보고서를 채원에게 내밀었다. 예상대로야. KT그룹이 우리 조향법을 훔치기 위해 산업 스파이를 심으려 하고 있어. 위험한 상황이야. 하지만 채원은 그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며 차갑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다. 아니, 위험하지 않아. 그녀가 말했다. 오히려 완벽해. 그들이야말로 내 두 번째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 그녀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KT그룹이 훔쳐가게 될 그 비밀 조향법은 사실 그녀가 준비해놓은 가짜였다. 그들을 공개적인 망신과 파멸로 이끌 달콤한 독이 든 트로이의 목마였다. 향수 전쟁은 이제 더 추악하고 잔인한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강태준과 오수아의 산업 스파이 작전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치우서 연구팀의 신입 연구원 한 명을 거액으로 매수하는 데 성공했다. 그 연구원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돈의 유혹 앞에서 쉽게 무너졌다. 그는 보안 시스템을 뚫고 치우서의 핵심 조향법이 담겼다는 USB 하나를 빼돌려 강태준에게 넘겼다. 물론 그 연구원은 윤채원이 일부러 심어놓은 그녀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스파이였다. 그리고 그 USB에 담긴 조향법은 아주 교묘하게 조작된 가짜였다. 강태준과 오수아는 승리를 예감했다. 그들은 훔쳐낸 가짜 조향법을 바탕으로 KT그룹의 모든 자본을 쏟아부어 새로운 플래그십 향수 엘리션의 생산에 돌입했다. 치우서유를 능가할 세기의 향수가 탄생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들이 달콤한 꿈에 빠져 있는 동안 윤채원과 한희강은 오수아의 숨통을 끊을 두 번째 칼을 뽑아들었다. 그들은 채원이 정신병원에서 목숨을 걸고 녹음했던 오수아의 자백이 담긴 파일을 익명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예 가십 유튜버에게 제보했다. 영상은 업로드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대한민국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를 마비시켰다. 충격 배우 오수아 전 K그룹 안주인 윤채원 정신병원 강제 입원시켜 그곳에서 벌어진 소름 돋는 진실. 녹음 파일 속에서 오수아는 자신의 모든 범행을 웃으며 자백하고 있었다. 화재 사건의 진실을 조작한 것, 채원을 정신병자로 몰아 감금한 것. 그녀의 상냥한 목소리로 내뱉는 악마 같은 내용에 대중은 경악하고 분노했다. 국민 첫사랑의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고 그녀는 희대의 악녀로 전락했다. KT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총수의 연인이 전처를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스캔들은 그룹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날렸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귀를 의심하며 인터넷을 뒤덮은 그 녹음 파일을 듣고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오수아의 목소리였다. 그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그는 수아를 찾아가 진실을 추궁했다. 수아는 울며 불며 음성 파일은 조작된 것이라고, 모두 윤채원의 함정이라고 변명했다. 처음으로 태준은 그녀의 눈물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3년간 굳건했던 믿음의 성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KT그룹의 야심작 향수 엘리시안의 그랜드 런칭 행사가 열렸다. 장소는 치우서가 런칭했던 바로 그 갤러리였다. 윤채원을 향한 강태준의 유치한 선전포고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엘리시안의 압도적인 성공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싶어 했다. 행사는 화려하게 시작되었다. 엘리시안이 공개되고 시향을 한 기자들과 VIP들의 얼굴에 감탄이 떠올랐다. 향기는 치우서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면서도 더 대중적이고 매혹적이었다. 성공이야. 오수아는 태준의 팔짱을 끼며 속삭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행사장의 화려한 꽃향기 속으로 아주 역겹고 불쾌해한 냄새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희미했던 그 냄새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짙어졌다. 마치 달걀 썩는 냄새, 혹은 우유가 상한 듯한 시큼한 냄새.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 끔찍한 악취의 근원지는 바로 그들이 손목에 뿌렸던 향수 엘리시안이었다.
채원의 가짜 조향법은 공기와 천에 30분 이상 노출되면 향기 분자가 파괴되어 끔찍한 악취로 변하도록 설계된 화학적인 함정이었던 것이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헛구역질을 하며 코를 막았고 기자들은 이 재앙과도 같은 런칭 행사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강태준은 무대 위에서 악취와 혼란의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굴욕과 절망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저 멀리 행사장 가장 뒷줄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발견했다. 윤채원과 한희강. 채원은 이 모든 재앙을 처음 더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바라보는 태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증오나 분노가 아닌 오직 승리자의 차갑고 만족스러운 미소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다. 그의 회사는 망신을 당했고 그의 연인은 괴물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향수 전쟁은 그의 처참한 패배로 끝이 났다. 이제 그가 마주해야 할 것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던 가장 고통스러운 마지막 진실뿐이었다. 엘리시안 향수 런칭 행사의 재앙은 KT그룹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혔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이사회는 강태준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의 사퇴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가 3년간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단 며칠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오수아 역시 그에게 버림받고 대중의 비난 속에서 법적 처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강태준은 이제 완벽하게 혼자였다. 몰락한 제국의 폐허 위에 그는 텅 빈 껍데기처럼 서 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 그의 자존심, 그의 오만함, 그의 성공. 그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던 가장 근본적인 믿음. 오수아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고 윤채원은 나의 인생을 망친 악녀다. 라는 그 믿음. 그는 이제 그 믿음의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들어야만 했다. 그는 복수나 승리가 아닌 고통스러운 형태의 명료함을 원했다. 3년 전 그날 화재 현장의 진짜 진실. 윤채원은 그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그녀의 복수의 마지막 장을 펼칠 시간이 되었다. 그것은 심판이자 동시에 잔인한 형태의 구원이기도 했다. 그녀는 직접 나서지 않았다. 그녀는 익명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3년 전 윤 퍼퓸 연구소 화재 사건의 미공개 조사 보고서 원본을 제보했다. 그 보고서는 당시 KT그룹과 윤 씨 가문에 합의해 기업 이미지 손상을 우려하여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며칠 후 한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윤 퍼퓸 화재 사건 감춰진 진실이라는 제목의 특집 방송이 방영되었다. 방송은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프로그램은 경찰과 소방당국이 작성했던 객관적이고 냉정한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낱낱이 공개했다. 증거 1. 보안 기록. 화재 당일 오수아는 연구소 근처에 있지도 않았다. 그녀의 통신 기록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그녀가 사건 발생 시각에 청담동의 한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음을 명백히 증명했다. 그녀의 모든 알리바이는 거짓이었다. 증거 2. 소방대원 및 목격자 진술.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사람은 단 2명. 의식을 잃은 강태준과 심각한 부상을 입은 윤채원. 또한 출구 근처에서 무너진 철골 구조물 아래에 깔린 채 발견된 또 다른 피해자 당시 연구 파트너였던 일강그룹의 한희강 대표. 그의 공식 진술 기록 역시 공개되었다. 윤채원 씨가 강태준 씨를 끌어내려던 순간 철골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밀쳐내고 대신 증거 3. 의료 기록. 윤채원은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직후 심각한 화상과 유독가스 흡입으로 7일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방송을 지켜보던 강태준의 눈앞이 아득해졌다. 모든 증거는 단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가 3년간 악녀라고 저주하며 잔인하게 고문했던 그 여자가
불타는 건물 속으로 뛰어들어 자신의 목숨을 구한 진짜 은인이었다. 그가 3년간 천사라고 믿으며 모든 것을 바쳤던 그 여자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희대의 사기꾼이었다. 그리고 그가 라이벌이라고 무시했던 그 남자는 자신과 채원의 목숨을 구하다 다리에 장애를 입은 또 다른 영웅이었다. 그의 세상이 그의 발밑에서부터 완전히 붕괴했다. 그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다. 영혼을 갉아먹는 끔찍한 자기 혐오였다. 그는 자신의 눈이 얼마나 멀어 있었는지,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한 명의 무고한 여자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사무실에 있던 모든 것을 집어던지며 짐승처럼 포효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뒤늦게 진실을 마주한 한 남자의 처절한 참회였다. 모든 감정의 폭풍이 지나간 후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텅 빈 공허함만이 남았다. 그는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다. 그는 차를 몰았다. 회사가 아닌 오수아가 입원한 병원도 아닌 그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단 한 곳으로. 그날 밤 그는 비를 맞으며 일강그룹의 본사 빌딩 앞에 섰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어리석음의 또 다른 피해자였던 남자. 그 남자를 먼저 마주할 용기를 내지 못한다면 자신은 평생 윤채원의 앞에 설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다. 속죄를 향한 길고 고통스러운 여정의 첫걸음이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라이벌 한희강의 사무실에서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의 사과는 변명도 합리화도 없는 순수한 참회였다. 미안하네. 그의 목소리는 껄끄러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자네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내가 채원 씨에게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나는 눈먼 바보였어. 한희강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지난 3년간 삭혀왔던 분노와 이 남자에 대한 경멸, 그리고 아주 희미한 동정심이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그 사과 이강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가 아니라 채원이한테 가서 해. 자네의 용서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사람뿐이니까. 그것은 용서는 아니었지만 최소한의 이해였다. 강태준은 그 말을 속죄를 향한 첫 번째 관문으로 받아들였다. 한편 모든 것을 잃고 도망자 신세가 된 오수아는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었다. 화재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그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경찰의 수사망은 점점 그녀를 향해 좁혀오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이 판을 뒤엎을 마지막 히든카드 하나만이 남아있었다. 바로 강태준의 어머니에 대한 그녀만이 알고 있는 끔찍한 비밀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절박한 내용의 연락을 취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마지막으로 태준의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밝힌 뒤 조용히 사라지겠다고 했다. 그녀는 KT그룹의 신제품 향수 발표회장, 즉 자신의 몰락이 시작된 바로 그 무대에서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다고 했다. 그것은 명백한 함정의 냄새를 풍겼다. 혼자 가면 안 돼요. 채원이 태준을 말렸다. 그 여자는 지금 궁지에 몰린 쥐예요.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알아. 하지만 가야만 해. 태준이 말했다. 어머니에 대한 일이야. 외면할 수 없어서 너. 결국 그들은 함께 가기로 했다. 채원과 이강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행사장 주위에 경찰을 대기시키고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KT그룹의 신제품 발표회장. 행사는 억지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곧이어 벌어질 막장 드라마의 마지막 장에 쏠려 있었다. 약속된 시간 오수아가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 텅 빈 눈동자.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거짓말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네, 맞습니다. 3년 전 화재 현장에서 태준 씨를 구한 것은 제가 아닙니다. 윤채원 씨였습니다. 저는 그저 그 상황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폭탄 발언은 바로 다음에 이어졌다. 하지만 저도 억울해요. 그녀가 갑자기 소리쳤다.
제가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다 그 여자 강태준 씨 어머님 때문이었어요.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날 그분은 제가 태준 씨와 만나는 것을 알고 저를 찾아와 모욕을 주셨어요. 계단에서 저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제 발을 헛디뎌 혼자 굴러떨어지신 거라고요. 전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녀는 모든 죄를 이미 식물인간이 되어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는 태준의 어머니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거짓말. 회의장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휠체어를 탄 채 안으로 들어왔다. 바로 3년 전 오수아의 집에서 일했던 가사 도우미였다. 그녀는 윤채원의 사람들이 찾아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다. 그날 사모님을 계단에서 민 것은 바로 당신이었어요. 오수아 씨, 가사 도우미는 울며 그날의 진실을 증언하기 시작했다. 오수아가 돈 때문에 태준과 헤어지라는 사모님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그녀를 계단에서 밀어버렸다고. 그녀는 모든 것을 목격했지만 수아의 협박과 돈 때문에 지난 3년간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모든 것이 밝혀졌다. 오수아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다. 그녀는 존속살의 미수범이었다. 그녀의 마지막 발악이 오히려 그녀 자신의 목에 올가미를 채운 셔터가 되었다. 그녀가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치는 와중에 행사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들어와 그녀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그녀의 화려했던 왕국은 그렇게 완벽하고 처참하게 막을 내렸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강태준은 텅 빈 무대 위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가족사는 이제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객석 저편에 서 있는 윤채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승리자의 희열이 아닌 깊은 연민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가 지난 3년간 그녀에게 저지른 짓이 오수아가 그의 어머니에게 저지른 짓과 과연 무엇이 달랐을까? 그는 그녀에게 다가갈 자격조차 없었다. 채원과 이강은 아수라장이 된 행사장을 뒤로하고 밖으로 나왔다. 이제 다 끝났어. 이강이 말했다. 채원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표정은 슬프면서도 단호했다. 아니, 이제부터가 가장 어려운 시작이야. 복수는 끝났다. 진실은 밝혀졌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가장 어려운 질문이 남아 있었다. 자신의 미래, 강태준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한이강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오수아의 시대는 그녀의 추악한 진실이 만천에 드러난 그날 끝이 났다. KT그룹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았고 강태준은 모든 주주와 대중의 비난 앞에 서야만 했다. 몇 달 후 강태준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중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었던 판단과 오수아로 인해 벌어진 모든 혼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전처였던 윤채원에게 저질렀던 부당한 모든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했다. 그리고 그는 2가지 중대 발표를 했다. 첫째, 그는 KT그룹의 CEO 자리에서 물러난다. 둘째, 그는 KT그룹의 향수 사업부, 즉 윤씨 가문을 공격하며 쌓아 올렸던 그 사업부의 모든 지배 지분을 윤채원에게 조건 없이 양도한다. 그것은 완벽한 항복 선언이자 공개적인 속죄였다. 윤채원은 마침내 아버지의 유산이었던 윤 퍼퓸을 되찾았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치우서와 아버지의 회사를 합병하여 새롭게 출발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낡은 집무실을 자신의 취향에 맞게 다시 꾸몄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그곳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조향사로서 그리고 한 기업의 총수로서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짓다. 아쉽지 않았다. 그녀의 앞에는 2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한이강. 그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동맹이자 가장 헌신적인 지지자였다. 그는 윤 퍼퓸의 새로운 사무실을 찾아와 그녀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전쟁은 끝났어, 채원아.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이제 평화를 생각할 시간이야. 그 평화 속에 내가 함께할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군.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안정과 신뢰, 그리고 함께 승리를 쟁취한 동지에 그는 그녀에게 그런 미래를 약속하고 있었다. 강태준. 그는 CEO 자리에서 물러난 뒤 대중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 채원은 한적한 시골의 작은 식물원에서 흙을 만지며 화초를 가꾸고 있는 그를 발견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씻어내려는 듯 가장 낮은 곳에서 조용히 자신을 찾아가고 있는 한 명의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돌아와 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저 언젠가 그녀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령 평생 그 용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괜찮다고 말했다. 그는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를 과거이자 부서졌지만 완전히 죽지는 않았을지도 모를 애증의 관계를 상징했다. 채원은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마음은 두 갈래 길 앞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유품을 정리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편지에는 사업이나 복수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없었다. 오직 인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만이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내 딸 채원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향수는 수만 가지 향료의 조화 속에서도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향을 잃지 않는 법이란다. 인생도 마찬가지야. 복수도 의무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끝에는 너 자신만의 행복이 있어야만 한단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너의 심장이 말하는 소리를 듣거라. 엄마는 내 딸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향기를 품은 사람이 되기를 하늘에서 기도하고 있을게. 어머니의 편지는 그녀의 모든 혼란을 잠재워 주었다. 다시 몇 달이 흘렀다. 윤퍼퓸의 새로운 시그니처 향수 런칭쇼. 향수의 이름은 세레니티 평온이었다. 무대 위에 선 채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성공적인 연설을 마친 그녀는 무대 아래로 내려왔다. 객석에는 강태준과 한희강이 나란히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먼저 강태준에게로 다가갔다. 그녀는 그를 향해 아주 희미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용서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안녕이라는 과거를 향한 마지막 인사였다. 그리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한희강에게로 걸어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내민 손을 잡았다. 그의 얼굴에 길고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온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선택했다. 자신을 어둠 속에 가두었던 남자가 아닌 어둠 속에서 함께 곁을 지켜준 남자를 선택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복수의 화신도 아니었다. 그녀는 윤채원 그 자신이었다.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스스로의 선택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가진 여자.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